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인천 소래포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 맹성규입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현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 검찰개혁에 관해 어제 대통령님께서 검찰에게 지시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네. 예, 검찰에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대검찰청 관계자가 찬찬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만일 보도가 사실이라면 검찰이 행정부의 일부 구성원이라는 점과 주말 서초동에 모여 검찰개혁을 염원한 수많은 촛불 시민들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 하부기관이 찬찬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제가 전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검찰의 패스트트랙 조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전국과 관련해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자유한국당 의원 59명 전원이 조사에 불응하고 사건 조사는 9월 10일 서울 남부지검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이 9월 27일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20명을 소환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와 비교해 보면 소환을 통보하기까지 17일이나 소요되는 등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지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검찰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번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제가 절감한 것 가운데 하나는 검찰권, 국가의 공권력을 몹시 존중하시는 분들이 왜 조사에는 불응하는가, 이율배반은 아닌가 하는 위화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검찰의 언론에 따르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소환에 불응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 소환 대상이 아닌 황교안 대표가 의원들을 대신해 자진 출석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대표님이 가신 건 제가 잘 판단을 못 하겠고요. 정말로 검찰권을 존중하신다면 검찰의 조사에 응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패스트트랙과 검찰개혁 모두 총리님께서 끝까지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예,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표창장과 관련해서 사전에 야당 의원들과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 보도도 있었고요. 더불어서 학력과 관련한 논란도 있습니다. 단국대 학사 제적인데 수료로 표기했다거나 미국에서 받은 학위가 허위라는 논란입니다. 이분은 이런 학위를 바탕으로 해서 국내에서 총장 재임용도 지원하셨고요. 그다음에 교육부 사립대 이사 지원 등도 하셨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셨습니까? 예. 최근에 저희가 단국대 졸업 관련해 가지고 확인해서 단국대학교 측으로부터 재적임을 확인을 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최성해 총장의 이 학사, 석사, 박사 학위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예,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단국대에서는 이제 확인을 했고 워싱턴 침례 신학대에서는 저희가 미국의 고등교육 인증 담당 기관에 이 워싱턴 침례 신학대학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인지를 공식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총장이나 또 이사 승인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동양대학교 측에 서류 제출을 요청을 했으나 제출을 하지 않아서 저희 직원이 직접 학교에 가서 그 총장 승인 과정에서
제출됐던 서류에 이렇게 허위 학력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또 그런 기재되어 있었던 것을 이사회 승인 과정에서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빠른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예. 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빠르고 근본적으로 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우리 사회는 기존의 운영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작아진 옷과 헌 옷을 새 옷과 큰 옷으로 갈아입듯이 우리 사회의 운영의 틀도 커진 우리 사회의 몸집에 맞게 바꿔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 사법개혁도 우리 커진 몸집에 맞도록 변화된 모습을 반영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 문제 중에 하나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하여 기존과는 다른 관점에서 새로운 운영의 틀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경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청년층과 노인층 인구 변화로 인한 소비시장의 변화, 취약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의 감소, 교직원수의 감소 등 교육구조의 변화, 생산인구와 부양인구 비율의 변화는 청년 구인난, 노년층 일자리 확대, 정년 연장 등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는 세입 감소로, 그리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등 보건복지 분야의 지출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저출산 실태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합계 출산율 0.98이요. 예, 0.98명. 평생 한 명도 안 되는 아이를 낳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11개 부처에서 96개 과제를 저출산 정책으로 목표를 삼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저출산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저는 그 저출산 현상은 우리 사회 전체의 사회적 신뢰에 대한 국민의 주관적 평가의 지표라고 엄중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한 세대 후의 발전까지를 고려하는 것을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한 세대 후의 발전을 도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것이 출산 행위자에 대한 경제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에 대한 고려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출산의 주체자의 사회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돌봄 공동체의 복원, 또 돌봄 노동의 편중된 하중 부담, 이런 부분까지를 섬세하게 고려할 때 비로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그간 우리 사회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출산 통제를 해야 된다는 정책을 집약적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저출산을 사회 문제로 인식시키는 차원까지는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출산을 사회 문제로 인식을 하고 저출산이 두 번째 단계는 저출산을 위한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다양하게 강구되다가 이제 3단계에 이르러서는 저출산은 행위자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차원이 아니라 삶의 질 전체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된다는 단계적 접근을 가고 있는 중이고 그 과정에서는 그 접근의 방향은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들어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
네. 고령화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65세 고령 인구는 768만 명으로 추산되고요.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7년에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65세의 고령 인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정부는 14개 부처에서 57개 과제를 고령화 대책 과제로 수행 중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빈곤율은 OECD의 4배가 넘습니다. 정부의 시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노령층의 빈곤은 사실 오래 전부터 예견되어 온 현상입니다. 우리가 31년 전에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이 상태로 가서는 장차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대부분이 빈곤에 빠질 것이라는 걸 예측을 했고, 그래서 31년에 국민연금제도를 시작으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왔습니다만은 아직 국민연금제도가 충분히 성숙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을 하고, 물론 다른 나라의 그 노후 소득 보장 발달사를 보면은 그 연금제도를 도입할 당시에 빈곤에 처해 있는 노인부터 먼저 연금을 주는 그런 방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립기간을 요구하는 그런 연금제도를 채택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국민연금제도에서 벗어나 있는 노인들의 경우 혹은 국민연금에 가입되더라도 충분히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되지 못하는 50대 중반의 분들은 그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넣고도 곧 바로 은퇴를 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으로부터 충분한 소득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견된 노후 소득 보장의 미약점이 예견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그 결과 지금 약 한 45% 내외의 노인분들이 상대 빈곤에 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그에 대해서 장기간의 적립을 요구하는 연금제도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장차는 그것이 해결되겠지만 당장은 기초연금을 통해서 노인의 빈곤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2014년부터 기초연금을 도입을 해서 2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고, 작년에 새 정부 들어서는 25만 원을 올렸고, 올해는 이제 노인 20%층에 대해서는 30만 원을 올리는 그런 단계적 인상을 통해서 우선 긴급한 노인들의 빈곤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예, 앞으로도 고령인구의 일자리, 건강, 요양 대책 등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존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행안부 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의 운영 패러다임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행정조직의 구성의 방식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0차례 넘게 행정조직을 개편했지만 기능 위주의 기능 조정에 초점을 맞췄고, 특정 행정조직이 전담하기 어려운 문제는 각종 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현재 저출산 고령화 과제는 163개 과제를 20개 정부 조직에서 분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여러 부처가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 부처에 분산된 과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2005년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신설하고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7개 부처 장관, 17명의 민간위원, 그리고 38명의 파견 공무원들로 위원회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9년의 운영 실태를 보면 본위원회 2번, 운영위원회 3회 개최되었지만 다 서면 심의고요. 따라서 각 부처의 과제를 잘 이해하고 실효성 있게 업무를 조정했다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올해 4월에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저출산 고령사회 인구대응 TF를 별도로 또 만들었어요.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과제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 위원회뿐만 아니라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한 정책들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실로서 나타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의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예, 성과가 안 나오는 주요 이유는 정부 조직 구성 방식이 과거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위원회에 파견 나온 공무원들은 2년 동안 임기를 채우면 파견 후에 원 부서로 돌아가는데 전혀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장관님, 이렇게 어떤 특정 위원회에 파견되어 나온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전문성이 없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하고 또 그 일만 쭉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일도 또 해왔기 때문에 전문성에서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권은 5년마다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정권을 잡은 후에 새로운 정부는 그 정부가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직을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정부 조직의 패러다임 전환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정의 주요 과제를 해결할 특임 부처를 설치하고 관련 부처의 업무를 이양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특임 부처에는 과제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권, 인사권, 예산권 등 과제 해결을 위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일몰제로 운영을 하되 기존 업무 담당 공무원의 파견을 받아 인력을 늘리지 말고 설치부터 종료 때까지 근무하도록 해서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임부서 활동 종료 후에는 부서 전체의 성과와 개인 평가를 해서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 다시 복귀시키든 유학을 보내주든 승진을 우대 조치를 하든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특임부서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맹 의원님께서 이제 그동안 중앙부처에 근무한 경험 또 지방에 근무한 경험과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그런 제안을 하시는데 그런 그 특임 부서를 만든다는 거는 사실 정부 조직상 갑자기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정부 조직에 관한 문제고 그래서 말씀하신 그 아이디어는 우리가 한번 새로운 그 차원에서 검토는 해볼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런 부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그 부서가 의사결정을 하면 또 집행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집행은 뭐 부서만 할 수 없는 거니까 또 여러 부서가 집행에 관여를 해야 돼서 한번 뭐 아이디어로서 한번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임부서 신설에 대해 이제 장관께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엔 인력 측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저출산 고령화 예산으로 쓰고 있는 게 19년에 5조 원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요 국정과제는 중앙과 지방이 유기적으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데 중앙과 지방 공무원들의 인사교류가 현황이 어떻다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기대만큼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근무해 본 적이 있는데요. 웬만하면 서울로 안 가려고들 노력을 합니다. 저 같으면 길을 쓰고 갈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승진하는데 가점을 주겠다 이런 등등의 인센티브까지 주어서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다. 생각만큼 원활하지 않습니다. 예. 18년 한 해만 보면 약 300명이 국제기구나 국외연수를 갑니다. 그런데 약 200명만이 중앙과 지방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방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를 해야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와 같은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세부적인 정책이 도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고위공무원단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지방 파견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현재는 인사 규정으로 고위 공무원단에 진입하는 요건의 하나로서 지방 근무 또는 국제기구 근무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상위의 의무로 부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재정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위해서 지난 5년간 19년 금년까지 212조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효율적으로 재정이 투입됐는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그 정부는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을 5년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고 매년 수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200조가 넘는 예산을 쓰고 있는 분야도 하위 과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즉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의 주요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보건, 재정, 복지, 고용 분야의 한 세 하위 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요 국정 과제는 상위 카테고리로 저출산 고령화 대책뿐만 아니라 노인, 청년, 균형 발전 등의 과제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국정과제, 특히 주요 국정과제를 예산 항목에서 별도 범주에 넣으려고 하면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꽤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그 검토하는 게 짧은 기간 내에 결론을 내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를 살려서 현행 제도를 일단 유지하되 주요 국정과제를 어떻게 더 효율적이고 비중 있게 추진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운영의 묘를 한번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범주를 만드는 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구 구조가 변하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 장기 요양보험 등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지출효율가 달성돼야 국민들께 세금을 더 내라, 그리고 국가 부채를 더 늘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타당성을 얻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옳은 말씀이십니다. 다음에 이제 국책사업 수립 과정입니다. 국책사업은 기한, 실행, 평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담당자들이 수시 바뀌어서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지 모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요. 면책 기능을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원의 감사 기능을 아예 없애고 부처 장관이 정책 결과에 책임지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의 기능에 대해서 총리가 관여하는 것은 옳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인사 이동이 너무 빈번해서 그 누구도 장기적으로 다 들여다보지 못하게 되고 전문성을 쌓기도 어렵고 우리 공직사회의 크나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인사 요인은 1년에 2번씩 반드시 생기게 되고요. 채용도 있고 퇴직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결국은 고도의 전문성이나 계속성이 요구되는 그런 직급 또는 직무 분야에 한해서라도 근무 기간을 좀 늘리는 그런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